자, 오늘은 9월의 첫날이죠.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하늘 보면요. 정말 높아졌고요. 햇살도요. 얼마 전에 비하면 참 순해졌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키워드가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는데요. 아마 단식하는 모습 사진으로 실려 있는 것 같은데 키워드는 끝장 줄다리기입니다. 그럼 줄다리기는 양쪽이 있겠죠. 양쪽에서 뭔가 당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뜻으로 좀 읽힙니다. 자, 그럼요. 우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어제 모습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도 어떤 모습이 잡혔었는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쉬라고 조용히 하고 해요. 쉬라고. 여기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 앞이 난립니다. 제 풍경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출연할 기회입니다. 네, 밤 10시 다 돼가는데 여의도 국회 공간 앞에 그 모습입니다. 자, 단식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밤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까지 했네요. 그러면서 뭐 카메라를 돌려서 좀 보세요. 뭐 이렇게 출연할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방송하는 모습까지 영상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식이 지금 이틀째죠. 어제 시작됐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 오전부터 이슈가 된 것이 자, 과연 단식과 검찰 조사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영향을 받는 건가 아닌가? 이게 이슈였는데요. 오늘 오전에 어떤 검찰에 언제 나가겠다 이 입장이 민주당에 나왔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습니다.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검찰의 부정부패,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해져요. 날짜가 특정됐잖아요. 4일 오전에 가겠다. 그리고 일단 2시간만 받고 퇴청. 그 향후에 다시 잡아서 간다. 이거잖아요.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 부위원장, 조 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4일 오전에 그것도 2시간만 받고 일단 나오겠다. 이거 왜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일단 검찰이 계속 소환을 했고요. 예.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게 4일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4일을 한 것도 사실 검찰도 어떻게 보면 절충안을 낸 거죠. 정기국회를 기간을 피해서 낸 거고. 예.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가 그날 오후에 있습니다. 4일 오후에. 그렇죠. 오후에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해양투기 방대 관련 그 국제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오후 일정이 있으니까 그날을 일정을 체크해 본다고 했고 어쨌든 절충안을 낸 거죠. 최대한 오전에라도 수사를 받는다. 오후는 일정이 있으니까 오전은 시간이 빈다. 그러니까 그렇죠. 2시간을 받고 국회로 네.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사를 받겠다. 예. 소환을 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에 맞춰서 이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여당에서 예. 특권이라는 그러니까 뭐 비판도 했지만 가는 날짜를 왜 마음대로 정하는 약간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도 그 생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예. 조사를 받을 때 검찰하고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런 일반인과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예. 어쨌든 국민들과의 약속이 일정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일정을 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좀 피해서 일정을 받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제 이거를 검찰이 계속 언론에다가 아까도 오전에도 우리가 브리핑을 하니까 바로 문자를 입장을 하면서 냈어요. 입장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예. 감정적으로 자꾸 부딪히는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 그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바로 반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 조사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 일정을 좀 맞춰달라. 조사를 받겠다는 거니까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약간 궁금한 게 4일 오전은 시간이 비니까 출석이 가능하지만 점심 정도에 끝나야 되니까 2시간만 받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제회의 일정이 있다. 이건데요. 그러면 4일과 가장 가까운 날이 그 다음 날 5일인데 5일 출석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두 시간만 이제 조사를 받는 거 2시간 거 어떻게 조사를 하냐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몇 년간 수사를 하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예. 뭐 데이터를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충분히 조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진술 거부권이 나온다든 이러면은 그 정도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 화면으로는요. 이 날짜 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검찰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그거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그럼 4일 가서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추가해요. 그리고 나머지 조사는 9월 11일에서 15일 중에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먼저 밝혔어요. 근데 검찰이 수원지검입니다.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 이거 하다 말고 중단 못 합니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 뭡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한 거죠. 다시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11일부터 시작하는 주, 그러니까 11일 이후에요.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11일로 다시 날짜를 그 이후로 날짜를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검찰에서 어떤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건박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회의 때면은 국제회의 4일 날 오후에 하고 5일 날 간다고 하면은 4일과 5일이 좀 가까우니까 글쎄요, 검찰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왜 굳이 또 11일 이후로 정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 좀 일정 없는 날에 그 뭐 국민들의 약속도 있고 뭐 회기 일정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날짜들을 제시하는데 실제적으로 검찰이 요구한 출석 날짜에 제대로 이재명 대표가 흔쾌히 한 번에 간 적이 있나요?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좀 오래된 얘기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날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 번이었거든요, 지금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 입으로 어딘 그대로 뭐라 그러셨냐면 어. 검찰이 소환 100번이라도 요청하면 100번이라도 예.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로 날짜 자꾸 바꾸시면 100번 나가려면 한 100년 걸립니다. 이 정도 속도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검찰 소환에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소환 일정이 언제부터 그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제 9월 전에 이제 8월부터 비회기 중에 불러라. 영장 청구도 그때 해라. 그래야 실질심사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회기도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회기 아닌 때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또 회기 중으로 일정이 넘어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본회의 일정이 없는 날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회의 일정이 있든 없든 어쨌든 회기 중이면 예.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저런 핑계, 또 이번에는 5회 국제회의, 또 뭐 11일 이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뭐 2시간, 뭐 오전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자꾸 달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응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이재명 대표가 속으로 뭔가 걸리는 게 없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이렇게 조건 자꾸 달고 이러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 그거 다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거 박상관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혹시요, 뭐 4일 오전 2시간만, 그리고 뭐 2차 조사는 11일부터 15일, 그리고 또 수정해서 다시 또 얘기한 게 11일 시작하는 주에는 뭐 언제든지 가겠다. 날짜를 또 11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혹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단식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거 왜 날짜가 이렇게 뭐가 좀
자꾸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그래요. 뭐 자세한 속사정이야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날짜로 보면은 단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단식하고요. 어떤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제 보통 과거에 이제 당 대표들, 야당 대표들이 단식했던 사례를 보면 예. 물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는 23일 예. 뭐 이런 적도 있지만 아. 대부분은 열흘 정도의 열흘 단식을 안팎 했거든요. 정도면 끝나죠.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예, 예. 열흘 정도가 보통 기간입니다. 뭐 11일로 시작되는 주라고 그러면은 예. 벌써 한 열흘이 이제 넘어가는 때거든요. 어제부터니까 열흘이 넘어가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식과 좀 연관이 있어서 그러겠다. 사실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는 게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대정부 투쟁을 호소하는 그런 예. 단식일 텐데 그런 뭐 당 대표를 하면서 그런 사례가 사실은 모든 당 대표가 그런 상황 겪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간혹 있긴 했습니다만. 간혹 있었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 이미 야당 대표가 그것도 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는데 이미 4번이나 받았어요. 예. 그리고 벌써 그 검찰이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 낸 게 물론 부결됐지만 2-3달 전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낼 때는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2-3달 전에 구속영장 칠 준비를 다 끝낸 상태로 국회에 체포동의안 냈는데 예. 아니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지 이거를 갖다가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이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예. 이거를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날짜를 가지고 마치 이제 꼼수를 쓰는 양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검찰이나 여권에서 좀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너무 좀 빡빡한 거 아니냐? 약간 이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날짜가 아직까지 조율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단식이에요. 그럼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있었는데 그럼 이거를 끝내는 이유도 있을 법하잖아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흘 남짓하다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발생하고 명분이 생겨서 이 정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그 명분, 뭐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우선 어제 단식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1, 2, 3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어요. 민주주의 훼손 대국민 사죄. 그리고 뭐 국정 방향 뭐 전환 이런 건데 일단 사죄를 하라. 두 번째,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하라.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마지막으로는요. 국정쇄신과 개각단행. 이건 약간 추상적인데 약간 국정쇄신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3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뭐 모습이나 발언 보면 이걸 받아들이겠나 싶기도 해요. 지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이른바 이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출구 전략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공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격적인 수용을 하든 일부 수용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하자고 이제 그 대화의 문을 열든 이 소위 출구 전략이라 함은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렸다고 봐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죠. 자, 출구 전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고 만약에 조건이 충족 안 되면 그냥 간다. 단식 쭉 간다. 이 소리인데. 자, 그러면요.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어떻게 판단할까를 짐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확인해 봅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뭐 분위기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내걸고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이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 조건? 뭐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3가지 조건을 예. 내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와 좀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거는 뭐 해요. 받아들이고 따질 네. 문제가 아닌 걸로 이 보인다. 지금 내용이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을 했다. 대통령으로서 치명적인 정당성을 그걸 인정하라는 침해하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게다가 개각을 전면하라. 개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면 하시면 되죠. 이거를 지금 아. 야당의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안을 내야지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지금 또 민주당 당 대변인은 너무나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공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걸 받을 리가 수 없다라는 없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오염수 반대 입장, 뭐 국제해양소 재판을 예. 뭐 제소하라고 했는데요. 예.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검찰의 조사 이후에 될 구속영장 신청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으로서 사실 단식이라는 건 정치적 행위 중에 가장 극단적인 예.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 최후의 수단까지 가면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협상하거나 타협의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모진지 예. 이거를 국민들께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목적은?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단식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식을 끝내는 명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11일 주에 출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11일 주가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식 12일째가 돼요. 아.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도 단식을 했을 때 12일째 이후에 실은 건강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될까, 신체적인 조건이 될까. 건강에 문제가 그 발생할 부분에 수 있다.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경쟁이 제1야당의 대표지만 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지막 정치적 노림수로서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를 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한계가 이르는 시점이 명분이 되는데 그게 10일 정도 되지 않을까? 11일. 그래서 11일이라는 날짜가 자꾸 나온다. 뭐 이런 설명인데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종료의 출구 전략, 단식 출구 전략. 이와 관련해서요. 글쎄요. 뭐 지켜보신 경험이 많으셔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권에 계신 분입니다.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단식을 끝낼 때 어떤 명분을 동원할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영장 청구를 통해서 결국은 그 구속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단식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또 본인도 결정을 하셔야죠. 이재명 대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퇴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는 좀 고민스럽다고 봐요. 근데 조승현 부위원장. 일단 민주 의원님 분석도 그렇고요. 아까 영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모습, 그 발언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조건을 아무리 봐도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든지 예.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죠. 아까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예.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이게 지금 일본에 득이 되는지 한국에 득이 되는지 예, 이걸 예. 전혀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 훼손을 말하는 거고요. 또 예. 해병대 박정훈 예. 그 박정훈 대령 관련한 얘기 그 케이스에 관해서도 예,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0년 전에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 항명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사실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그걸로 지금 대통령 예, 자리까지 예. 가신 그 동기가 그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똑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나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예. 구속영장을 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건 알겠어요. 근데 네. 그게 지금까지 모습이라고 이제 민주당은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그 모습과 관련해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그렇죠. 봐서는. 지금 그러면은.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충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론은 예. 사실은 진짜 목숨을 걸고 내지는 어떻게 보면 신체에 상당한 위해가 가는 걸 각오하고 또 예. 최후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고 이 단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기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건 아마 알겠는데 언제 중단할 수 있냐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실려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앰뷸런스를 타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절대 양보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교수님, 걱정됩니다. 박지원 교수님 약간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이제 단식이 시작되자마자 발표 예. 나자마자 단식 시작 발표 나자마자 거의 모든 언론이 출구 전략을 얘기해요. 예. 근데 여기에는 뭔가 시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하다가 끝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일단은 전제가 있는 누군가가 거예요. 명분을 잡으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이거죠. 그런데 요구 사항을 보면 이 요구 사항이 이거 들어줄 리가 없어 못 들어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오염수 반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럼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는 건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국정 쇄신. 예. 사실 여권 내에서도 지금의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안 된다. 예. 쇄신해야 된다. 내각 개편해야 예, 된다는 예. 요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3개 중에 2개, 사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못 들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오염수 방류부터 그 소위 이념 전쟁까지의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임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예. 배수진을 친 거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얘기했을 때 예. 단순하게 검찰 출석에 대한 꼼수 차원으로 단식을 고려한 게 아니고 뭔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럼 그런 점에서 본인이 쓰러져서 실려 나올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수진을 치고 한 거지 어떤 조건이 되면은 뭐 적당히 하다가 예, 열흘 예. 정도 하다가 그만둔다? 그런 관점으로 시작된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 출석 날짜가 11일로 잡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검찰 출석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러면 미전주 전 의원님? 결국에는 그렇게 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사가 안 되고 그러면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하거나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사실 검찰 입장에서 그건 굉장한 부담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그리고 정기국회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연말까지 내지는 총선까지는 그냥 가겠다는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이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이걸 걸고 배팅을 하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거는 이 결정, 단식 결정은 결국에는 검찰 조사 내용과 그 이후에 체포영장 이런 관련해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제든지 나가도 난 자신 있다. 나는 예, 예. 한 점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결여되고 있는 것이 부족해지는 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를 측근 의원이 오늘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전화 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드린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직전 전직 대통령이 격려 또는 뭐 염려, 응원하는 전화를 했다. 이런 사례를 봤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모로 좀 그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한 면이요? 현 대표에게 전화를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대통령의 정책이나 어떤 정책 지향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메시지를 내는 역대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특이한 면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전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리더십 부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뭐 절로 나오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내일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랑 한다 그러면 저는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을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예. 보거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취임할 때 1년 전 득표율을 다시 한번 자랑할 만큼 예. 본인의 입지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가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다 할 힘을 실어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자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가 잘 되면 안 된다라는데 아마 마음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힘을 실어준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5년 만에 20년 집권론을 외치던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선거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뭐 저런 단식 투쟁에 힘을 실은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서 좋게 보실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례적인 모습 그리고 또 아까 처음 모습도 나타나요. 그리고 요즘에 또 워낙 이 유튜브 그럼 뭐 생중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단식 정장을 하루 종일 비추고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뭐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니까요.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기다려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네요. 자, 첫 주제는 이렇고요. 다음 이슈 키워드로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강경 발언 왜일까? 오세훈 서울시장 아닙니까? 좀 사진이네요. 강경 발언이요. 최근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정책적인 모습도 있었고 등등등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장면들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내용을요. 확인해 보시죠. We've prepared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experiences for you. And if you feel some inconvenience, you can call 120.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안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일본의 핵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정말 안심하실 수 있는 먹거리를 바꿔드리고 있어서 모든 산지에서 올라오는 고정과 관계없이 매일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세 가지 모습, 죄송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공통점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입장을 자주 내는 사안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잼버리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수산물, 그다음에 식품 방사능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지금 서울시의회가 열리고 있고 시장이 참석해서 질의응답이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입장 설명 등이 있는데요. 그 영상 따로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성남 시민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자의 이익이 과중하게 치우쳤다. 이걸 어떻게 승인할 수 있냐라는 게 핵심인데 시장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정말 사악한 적극행정이죠. 적극행정이라고 하자면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도 아깝습니다. 코미디 행정, 정말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를 해도 사실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동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자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나눠먹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역시 전대미문의 행정적 특혜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그 정교하게 다듬은 제도와 행정 원칙을 세운 것을 알고도 안 했다면 그건 사악한 거죠. 몰랐다면 당연히 본인들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했어야 될 텐데 그거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능의 극치죠.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주 사악한 거죠. 자, 보셨죠? 앞선 영상에서는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특히 잼버리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고맙다는 표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관계가 굉장히 뭐가 좋아지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악하다, 무능하다, 막갑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민현주 전 의원님,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지만 이전에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이 저런 표현을 쓰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요?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지난 1년 동안 너무 정중동의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조용했죠. 네, 조용했죠.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정말 서울시 현안에 집중하면서 언론 노출 최소화하고 발언도 정치적인 발언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무너져 있는 서울시 행정을 바로잡는 데 예. 집중한다. 그 얘기가 맞을 정도로 오세훈 시장이 너무 언론 노출이 그러니까 안 됐던 것도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일절 안 했죠. 의견과 입장이 네, 없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내년이 선거고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 관련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서울의 지금 모든 행정과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아마 이제는 내가 서울에서 뭔가를 한 업적을 보이고 그리고 시민들께 그걸 체감을 높이기 위한 예. 정치적인 행정가로서의 그런 입지를 좀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예. 뭐 여기 김재섭 도봉위원장도 계시지만 서울에서 결과가 사실은 성공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사악하다 이런 단어를 잘 쓰는 예. 편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평소에 네. 성정상 저런 말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쟁이 났는데 장수로서 뒤에 물러서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예.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후보로 뛰는 서울시에 있는 많은 후보들에게도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한 본인의 어떤 표시 이렇게 보는 건 무리입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과 사실 서울시장이 가깝게 같이 손발을 맞춰서 그거 간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거 맞아요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워낙 정중동의 행보를 예. 보였으니까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행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선거 때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구나. 지난 2년, 3년에 또 이루지 못했던 것들 예. 지난 1년 동안 많이 이루어 있구나. 이걸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엔 지금 너무 이른 시기예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뭡니까? 글쎄요, 뭐 26년 지방선거도 있고 27년 대선도 있는데 다음 목표를 설정하기엔 좀 아직 이른 시기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일단 내년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야 서울에서 여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그게 좋은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결과를 내야 시장으로서 사실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마음에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고 발언의 수위도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데 자, 조승현 부위원장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당연히 있죠. 우리 예. 앵커께서 평소에 성정상 오세훈 시장이 저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안 할 것 같다고 뭐 말씀하셨는데 사악하다, 뭐 막갑하다,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려주신 거예요 지금요 그 발언을? 왜냐하면은 2011년도에 대권 욕심을 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고 무상급식을 투표에 붙였다 물러난 분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대권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왜 사악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예. 이 건이 2014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냐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용도를 변경해서 이 부동산을 민간 매각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국토부가 그에 따라서 5월 달에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면서 추진을 한 겁니다. 백현동 그 사항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회의에서 지시사항이 있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처리했답니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1천억대의 이익을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토부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거에 어떻게 민간 기업에다가 이익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배임죄로 이거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뇌물이 당연히 안 되니까. 근데 이미 성남시는 1천억대 이익을 회수했기 때문에 배임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50조에 협박이란 단어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또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공직선거법 250조는요. 후보자 직계존속 후보자 배우자가 당선을 위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사 검찰 조사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제 맞서고 있는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수사나 나중에 향후에 기소가 된다면 따질 문제고요. 지금은 그럼 오세훈 시장이 저런 모습을 나타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은 대권을 향해 차곡차곡 나가고 있습니다. 극우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강성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 맹세를 통해 가지고 호위무사처럼 나서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 뛰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권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사악하다고 저는 표현을 한 거죠. 아까 경쟁자 얘기 약간 뭐 누구 장관 얘기인데 경쟁자 얘기했는데 민준 전 의원님이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아니 서울시장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걸 사악하다고 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대권을 향해서 다른 여권 내 주자들이 뛰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전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27년도의 대선이 사실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대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후보들은 많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이러쿵 저러쿵 평가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정치인들에게 특히 27년을 꿈꾸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유력 주자들에게는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지금 뭐 사법 리스크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국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협의해주지 않는 협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제가 그러니까 그 대권 평가죠. 꿈꾸는 것이 사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저렇게 이 내용을 명백히 알면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걸 충분히 알 겁니다.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악하다고 표현한 행위. 알겠습니다. 그게 사악하다. 그러니까 백현동권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했다는 그 얘기죠. 지금 다른 두 분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에 있는데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데 여기는요. 요 내용은 단순히 서울시장 차원의 글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는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관할이 아닌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좀 낸 거거든요. 들어보시죠. 주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기면 안 되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으로 핵무장을 언급하는 게 역사를 과거의 냉전 시대로 돌리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깊은 의문이 들거든요. 동의 어려우실까요?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재원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은 뭐 한 1, 2년 내에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그 옵션을 그 선택을 원천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책임 있는 정치인 중에 일정 비율 정도는 자체 핵 개발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마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발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반론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질문이 왔으니까 내가 대답을 한 거다. 내가 무슨 어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내가 핵 얘기를 꺼낸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정가 차원의 이슈는 아니었죠. 핵이니까. 자, 박지원 교수님. 사실 이 핵무장 가능성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발언들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연결 지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과 생각에 힘을 실어준다라고도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세훈 시장이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당내 경선을 거치면은 당내의 분위기는 누가 주도하느냐? 지금 그 보수 우익화되고 우경화되고 있는 이 소위 강경 지지층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강경 지지층이 지금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 대부분 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한동훈 장관. 그렇죠. 그런데 본인도 이 밥상 위에 이제 숟가락 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그로를 소위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그로요. 아까 사악하다, 막갑하다 이런 이야기 단어가 갑자기 오 시장의 성정상 잘 안 나오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소위 여권의 일반화된 이재명 때리기 밈을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끌어서 나 여기 있다 이런 거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핵 개발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여권 내의 강경층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핵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나 중도라기보단 나 보수야. 나 이 정도 강경 보수야. 그러니까 나 주목해 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선에 가서는 중도적 이미지를 더 강화하겠지만 예. 예선까지의 과정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아마도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재섭 위원장, 지금 두 분께서는 이게 대권을 생각한 행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뭐 대권 주자로서 늘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가운데서 오세훈 시장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생각이 내심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저희가 다 여기서 따져볼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심성이 그렇지 않은 오세훈 시장이 예. 그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오 시장님이 예.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느냐라고 예.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심성이 온화한 사람이든 아니면 정중동을 하는 사람이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다, 행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조 부위원장님 말씀의 반대로 예. 시장이기 때문에 저 백현동 사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거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안다. 그럼요. 뭐 땅을 굉장히 깊이 파서 옹벽을 아주 이상하리만큼 높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고 그 가운데서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업인데 예.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성이 온화한 오세훈 시장 역시도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핵 얘기는 뭘까요? 핵 얘기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의 안보관이 원래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안보관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으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장론이 뭐 하루 이틀 나온 내용도 아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나왔고 앞서서 봤지만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 대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걸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주장한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소신이 저 질문하는 자리에서 나온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뛰어난 행정가로서 그다음에 중도 뭐 합리적인 예.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한 것도 맞지만 어쨌든 대권 주자로서 본인이 보수 정당의 뚜렷한 족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예. 필요성도 분명히 머릿속에 하나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글쎄요. 뭐 멀리 보면 지난해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 요즘에 오세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발언이나 어떤 비판할 때는 굉장히 강도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약간 확실히 핵 얘기는 거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평가받는 건데 그런 얘기까지 좀 과감하게 꺼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요것도 좀 첨예하게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죠. 이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수함의 이름 짐작하시겠죠? 홍범도함,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 뭐 요 얘기가 어제도 국회에서 약간 공방처럼 비춰지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99년도에 명칭을 단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 잠수함 개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국방부 차관께서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중요하죠.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무총리의 약간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검토할 거다. 그리고 이건 필요성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영상도 역시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영상도 좀 섞여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62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주 핵심적인 그 하나의 평가의 가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 그런 그 전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범도함은 적 중심 깊숙하게 위치한 지상 표적까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의 전략적 비수로서 국가 방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민현주 전 의원이 나와 계신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현역 의원 좀 경험하시고 해서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해군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명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홍범도함으로 명명을 했던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데 지금 국무총리는 보니까 약간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지금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육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요. 그건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요?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립운동에 헌신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전력에 더 이상은 우리 군내 육군사관학교 상징성을 가질 수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전을 결정한 건데요. 저는 이거에 새로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기로 한 그런 깊이 있는 논의 과정 속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면서 그 잠수함 이름은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같이 해야 합니다. 된다. 그렇죠. 맥락상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이라고 해서 같은 보수 정부라서 그거의 모든 것들을 계승해야 된다. 저는 이건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이나 역사적인 분석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또 분석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의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죠. 오늘 일간지도 나왔지만 단순한 예로 한 평짜리에 모셔야 되는 분을 8평짜리로 사실 내규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좀 급격하게 뭔가 늘리고 했던 모습이 있다.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2장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 VIP 행사인데 너무 폼이 안 난다. 그래서 이 한 평짜리가 아니라 8평짜리에 이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치게 너무나 과포가 되었던 이런 부분, 역사적인 해석이나 분석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거는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합니다. 당시에 그런 보면서 지금도 비판 좀 받고 있는 게 있거든.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잠수함만큼은 박근혜 정부 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역사적인 재해석이나 깊이 있는 해석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가치만을 평가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판단이 좀 달라지거나 판단의 기준이 얕았다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판단 중심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있는 역사적인 판단이나 분석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기념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다른 행보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게 잠수함에 대해서도 사실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이거 논의가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지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총리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이제 나왔던 총리의 입장인데 근데 그거보다 며칠 전에요. 지난달 28일에는요. 해군 측의 입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쯤에 국방부에도 역시 해군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되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요, 화면 보세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하나가. 오늘 국방부 관계자 입장입니다. 홍범도함 함명 변경 관련 해군에서 검토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 지시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게 조승현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께서 전형적인 대독 총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거죠. 대독 총리? 네, 그렇죠.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 본인의 생각인가요? 본인의 소신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한중 수교를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하면서 홍범도 유예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명칭을 예, 예. 정했지 않습니까? 그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홍범도 장군을 저렇게 모욕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민주당에서 바로 또 그 얘기를 꺼냈죠. 그렇죠. 또. 일본군에서 예, 예. 입대를 해가지고 예, 예.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에서 예. 공산주의 활동 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국민들의 선택이었고 그게 뭐냐면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로 해방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6.25 김일성 6.25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았고 김일성 공산당 독재 정부에도 부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이 끝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건국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때 훈장이 주소된 거죠. 그렇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이 끝난 건데 이걸 불필요하게 소모적으로 왜 끄집어내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정쟁을 쓸데없이 만드냐 이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한마디를 하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대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나 해군에서는 그냥 콧방귀로도 안 듣는 거죠. 요거요. 제가 김재섭 위원장과 박상현 교수님께 뭐 한 시간당 보니까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릴 텐데 향후에 정말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정부 국방부 입장에서 변경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일단 지금 했으니까 검토하는 거 없다. 저는 뭐 검토를 안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홍범도와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의 태도들 가운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오늘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김원봉 장군을 추대를 하려다가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막히다 보니 사실은 실제로 그때는 북한군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렇죠. 북한군 창설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이 그에 마치 대체제처럼 추서가 됐다. 그다음에 뭐 훈격이 그렇게 부여가 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홍범도 장군의 위상을 추락시킨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있었다. 오히려 그때 저는 무리했다. 그게. 저는 홍범도 그 장군의 흉상 이전이나 이런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지위를 우리는 마땅히 부여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분이 누군가의 대체제로서 만약에 현창이 됐다 그러면 이건 한번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박상현 교수님은 이거 결국에는 이름을 바꿀 걸로 보십니까? 뭐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은 역사 앞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반공의 화신이었어요. 반공의 화신이 공산당 적이 있는 홍범도 장군을 건국훈장, 대통령 훈장을 추서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공산당,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이 공산당적 없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만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들이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 또는 공산당이라고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시 참변 것도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당시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잠수함 이름까지 바꾼다? 그리고 흉상 치우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보다 역사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권의 지금 관계자들이. 좀 그런 점에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뀐다면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역사는 준엄하게 평가를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잠수함 얘기까지, 잠수함 이름 변경 가능성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키워드로 보기보다는 영상을 좀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된 어떤 행사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영상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63년 만에 4.19 민족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참 잘해놓으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최근에 사실 이 모습 포함해서 최근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뭐랄까요, 통합 행보, 서로 만나서 공통적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 맥락으로 좀 읽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저는 당연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광주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신 이인수 박사님께서 뭐 이렇게 4.19 묘역에 참배하시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행보라고 보고요. 이인수 박사가 2011년에 한 번 더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안 됐죠. 예, 아무래도 이제 격렬하게 반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뭐 연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드시고 건강이 이렇게 좋으신 상황은 아니어서 저건 저거대로 우리가 기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좋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승현 부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노재현께서 오셨더라고요. 다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많이 모였죠. 그때. 예, 그렇죠. 그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추도하는 거 모습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회 통합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인수 박사께서도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사죄를 하신 거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아주 옳은 언행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은 뭐 툭하면 싸우죠. 근데 또 정치권 밖에서는 또 다른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보셨을 것 같아요. 저 모습을요. 자, 5번째 주제는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국회 책임도 좀 따져보고 이렇게 좀 연관돼 있어요. 키워드로 확인해 봅니다. 키워드가 침모인데 그냥 침모가 아니에요. 법적 침모입니다. 그러면 통상 침모라고 할 때 무슨 법적 침모냐 아니라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법적 침모예요. 자, 우선 관련된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5년 만에 가족 정면에서 저희들 올렸어요. 빚만 있었으면 안 왔죠. 이 사람들은 올 사람들 아닙니다. 2살 때 버린 그 부모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요? 대한민국의 민법,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그렇게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부모가 반반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너무나 슬프게도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기고 간 재산, 남기고 간 보험료, 남기고 간 연금, 이 연금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그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결격 사유를 넣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네, 저희가 요 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모셨는데 지금 또 화면 좀 흘려주세요. 지금 이 화면 속에 나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상속에 관한 사안이고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저기 사안이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월 달에 예. 배를 타시던 김모 씨가 선박 사고로 실종이 됐습니다. 사실상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하면 사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다행히 그 배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보험금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됐고 그 선주에서 또 합의금 명목으로 7천만 원 합해 3억 정도가 3억 돈이 나왔습니다. 나온 거네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침모가 나타나가지고 저기 보험금 보면 내달라 이렇게 되는 사고 것이죠. 13일 뒤에 침모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예. 침모가 내가 침모다라고 하면서 호적을 떡 들이미니까 맞네. 그런데 55년 동안 안 나고 지금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 나간 지 55년 만에 나타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종되신 분의 누나가 이거는 침모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건 나를 다오라고 하니까 보험회사를 어떻게 했냐? 누구한테 줘야 되지 하면서 우리는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하니까 이 그 누나 쪽에서 예. 이거 우리한테 공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공탁금 확인 청구를 그 50년 만에 나타난 침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1심 판결에서 지난 12월 달에
친모가의 법원이 손을 들어줬던 55년 것이죠. 만에 나타난 친모가 이겼어요? 예, 어쨌든 왜냐하면은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 항소를 했는데 어제도 또 이겼어요. 결국 또 엄마를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한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 분 같은 경우에 실종을 했는데 예. 만약에 법적으로 혼인했던 분과 그에 따른 아들, 딸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갈 텐데 직계죠. 예, 직계 그러니까 근데. 직계 비속 예. 하고 배우자. 근데 법적 배우자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순위는 누구냐? 부모. 피를 따라 거꾸로 올라가서 부모가 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금 살아 있는데 그분이 55년 만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가 1순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없으면은 그 다음은 형제자매, 직계 반계 혈족이 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제자매, 친누나가 될 텐데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순위면서 살아계신 엄마가 나타나다 보니까 법원으로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엄마한테 안 줄 수가 없는데 법이냐 그렇게 돼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게 법이니까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된다 했지 예. 상속이 부양이 상속의 요건으로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있다 나온 것은 상속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권리 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 않았던 지금 것이죠. 이 사안 들으니까 머리를 한 대 띵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아까 화면에 재판부 판단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일단 숨진 김 씨 사실혼 관계 증명할 증거 없고 어머니와 아무 교류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무슨 연락이 과거에 좀 있긴 있었나 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동안 어머니로서 양육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누나라는 분과 평생을 같이 살고 누나가 챙겨주고 이렇게 산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법적인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친누나 같은 경우에는 실종해 있는 동생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법에서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지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가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옆에서 부양하고 할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분은 인정될 수 있지만 예. 그 정도의 어떤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어떤 관계로서의 어떤 상속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55년 만에 이렇게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했지만 이쪽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을 했냐면은 친부모로서 이 실종된 아들이 장성했던 사진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나아가 혼자 집을 나가서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을 그쪽에 하고 예. 있지만 사실상 새로 재가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4년 정도 이 자기의 재혼했는 배우자의 집에서 살게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와서 한마디로 55년 동안 버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증거를 내니까 재판부로서는 설령 오랜 기간 제대로 어떤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어떤 부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무슨 법원에서 화해 공고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뭐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 사망보험금 좀 약 40% 딸과 나누고 마무리해라 화해 공고 결정했는데 친모 측이 거절했대요. 그럼 40%도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제가 노모 측 변호사였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 그 화해 공고안을 받아들여줘서 그냥 가족의 40%가 화해를 아니라 할 그 텐데 3억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국 지금 40%라고 했지만 금액으로서는 2억 3천에 40%니까 1억 원 정도를 친누나한테 좀 주는 게 어떻냐라고 법원이 화해 공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적절할 그렇죠. 것 같다고 그게 그 정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맞다라고 판단했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이 이렇게 국민의 관심사를 끄는 것은 저런 부분에까지도 친모가 거절해서 판결까지 갔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4년을 뭘 돌봤다면 그 위에 안 돌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게 법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기가 갑자기 뭐 있는데 누가 상속을 몇백억을 받아라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만 모든 가족이 없고 뭐 사돈의 8천 정도 됐는데 상속을 횡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어떤 그 상속은 상속 순위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부양이 상속의 조건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던 것이죠. 이거
대법원 가도 달라질 건 없습니까,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 안타깝지만 이 부분이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른바 심리 불속행 기각 빠르면은 거의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그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법리적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깊이 어떤 그 판단할 여지는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찬 교수님, 이게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게 소위 구하라법 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근데 이 구하라법 국회에서 발의 많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안 된다면서요 지금까지? 네, 3년 동안 구하라 사건 터지고 나서 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구하라법을 많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 구하라법을 혹시 시청자들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약간 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양육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아까 같은 뭐 친모나 부모가도 이거 안 된다 상속 이거고요. 또 하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면 이거는 법원이 판단해본다. 누가 상속을 가져야 되는지를 법에 있는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법이 재판부가 따져봐서 이쪽이 좀 더 비중이 있으니까 여길 줘야 된다. 이렇게 따져보는 내용을 담은 게 구하라법입니다. 근데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윤리 규범에 맞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넘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그동안 대선 치르고 지선 치르고 또 당내 전당대회하고 이러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때는 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공감 가는 그런 법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씁쓸한 거죠.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민생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법적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면은 만약에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들한테 상속권을 박탈해야 되느냐? 그의 또 다른 측면은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자녀한테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부양을 어느 정도 해야 상속권을 주느냐? 어떻게 그걸 딱 가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이 부분이 벌써 이미 갔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법적으로 두부 자르듯 쉽게 자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조금 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국회도 아직까지 쉽게 입법을 하지 못한다. 단순히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효도하지 아니한 불효자한테 상속권 포기해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답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인 사안이고 향후에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또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가끔씩 등장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듯도 합니다. 지금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요. 자 마지막 주제 하나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골프장에서요? 골프장에서 무슨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했나 보죠 지금? 이게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관련이 좀 있다 그래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곽상도, 김만배, 배모 씨 이렇게 셋이 등장해요. 근데 같이 골프장에서 만났다 그러죠. 운동했나 봐요. 과거에. 근데 이게 한 언론 보도인데 곽상도, 김만배와 골프를 하는 중에 대장동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취지에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최근에 요 50억 클럽 요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골프장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딱 걸렸다 그러는 걸까요? 아무튼 같이 있는 게 있다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진술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장동 사업 공모 참여 중인데 박영수 이거 전 특검 아닙니까? 이 소개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다가 곽상도 전 의원이 당시에 박영수가 달 도와주나? 은행 돈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도와준단 말이잖아요. 지금 이거요. 근데요. 과거 영상 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들 나름대로 뭐 평가를 하고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장께서도 그 적정한 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하고는 뭐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망치를 휴대전화 부셨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영장 실질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소명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지금 앞서 과거 영상인데 아까 영상으로 한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드린 건데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하지 않고 골프 친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보도는 했습니다. 골프장 사진이 뭐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시를 하겠죠. 아마 앞으로 이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곽상도 그 전 의원은 새로 소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텐데 다만 이미 일단 기소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된 피고인을 검찰이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되는 중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이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피고인 신문하면서 그때 이렇게 그 골프 쳤는 거 맞냐? 다시 기억을 더듬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때 몇 월 며칠 날 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곽상도 전 의원의 지금까지의 어떤 법적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저게 있다고 해서 저게 직접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뇌물죄의 직접적 증거가 되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추가적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때 있었던 그 큰 대형 회사의 건설 회사에서 보면은 곽상도 의원이 그때 있었던 하나은행과 관련해서 뭘 도와주겠다라고 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고 도와주겠다라는 또 진술도 나왔다는 진술도 나왔고 플러스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내부와 이 부분과 관련되는 추가적인 물적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 비해서는 그 어떤 그 뇌물죄에 있어서의 어떤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1심은 같습니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1심 같은 경우에 3가지 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특경갑부상 그 뇌물죄 그리고 또 사후수뢰죄 50억은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 이제 퇴직금 줬다고 하니까 나아가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남욱 변호사한테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뇌물죄는 다 무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어떤 뭐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은행에 굳이 청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됐는데 그와 같은 다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뇌물 관련된 혐의에 대한 다른 사항이 나타났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옛날에 남욱 변호사한테 받았던 그 정치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 50억 클럽 이게 뇌물죄로 인정되는 거가 몸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또 직접적인 증거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공소유지에 검찰이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짧게 사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도 또 있잖아요. 그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용한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사실상 박영수 특검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기각됐지만 지금 현직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는 가능하지만 벌써 대법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증거 다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는 하되 사실 물적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은 좀 들리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